네, 지난 주말 내내 가장 뜨거웠던 이슈는 정치 이슈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 카카오톡 불통이었습니다. 4천만 우리 전 국민이 이용하고 있는 이 플랫폼 서비스가 먹통이 되면서 산업 현장 또 생활 곳곳에서 많은 불편들이 잇따랐습니다. 그 불편들 저희 모아봤습니다. 일단 32,000대라는 서버가 전체가 다운되는 것은 IT 역사상에도 유례가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좀 그런 점에서 저희 대처에 어려운 점이 있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아시다시피 화재 현장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진입해서 그 시스템을 수리하거나 장애를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에 좀 물리적 한계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어떤 그런 그러니까 리스크 시나리오를 세우고 준비했다고 생각했으나 이렇게 그러니까 화재라는 것은 워낙 예상할 수 없는 그런 사고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까지는 저희가 그러니까 화재가 나서 서버 전체가 내려가는 이런 부분까지는 조금 대비가 부족했던 게 아닌가. 네, 카카오 부사장의 얘기였습니다. 화재까지는 미처 예상을 못해서 그와 관련된 대비책을 두지 못했다 이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네 분 모두 지난 주말 굉장히 좀 불편했죠. 카카오톡 이용하는 사람들은 택시를 못 잡았고 또 카카오페이 이용하시는 분들은 결혼식 축의금이나 부조 못했고 또 기프트콘 받았다가 아껴뒀다가 주말에 그 연인하고 커피 한 잔 사 먹고 또 케이크 하나 사고 싶었는데 열리질 않아서 못했고 단톡방에서 사진 주고받아야 되는데 전혀 안 됐고 난리 이런 난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카카오가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 일상생활에 이렇게 들어왔는지 우리 일상생활을 완전히 통제하고 있었는지 사람들이 새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아침 윤 대통령도 이렇게 둬서는 안 되겠다. 이제 이 카카오도 국가기관통신망으로 넣고 정부가 직접 관여하고 관리 감독해야겠다. 이제 이런 언급까지 했습니다. 정익진 변호사님은 불편함이 없었어요? 저는 딱히 불편한 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카카오 안 쓰시는군요. 카카오톡만 하고 나머지는 별로 거의 쓰지 않아가지고. 예. 그런데 사실 저희 세대만 하더라도 어떤 생각을 하느냐. 카카오는 좋은 회사다라는 이미지가 굉장히 강했어요. 예. 왜냐하면 문자가 공짜였단 말이죠. 옛날에는 문자가 한 번 보낼 때마다 30원 얼마 해가지고 그 문자 비용이 한 달에 10,000원, 20,000원 이렇게 상당했었단 말이죠. 통신사 이용할 경우에. 그런데 그거를 깬 것이 카카오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카톡은 문자랑 똑같고 더 많은 기능을 갖고 있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짜다. 이거 좋은 회사네, 좋은 그 서비스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살금살금 우리의 그 일상을 지배하는 하나의 툴이 된 거죠. 예. 옛날에 저희 때는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은 삼성이 우리를 지배한다 해가지고 삼성이 만든 집에서 살고 삼성이 만든 핸드폰 쓰고 삼성이 만든 텔레비전 보고 삼성이 만든 차 타고 예. 직장 간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것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특히 이제 젊은 사람들일수록 예. 카카오가 우리 삶을 지배하고 있다. 그런데 행태는 사실 재벌 기업하고 그 욕을 많이 먹고 있는 재벌 기업하고 별로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을 요번에 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중요한 일을 갖다가 한다라고 하고 그 사이에 또 돈도 엄청나게 많이 벌었잖아요. 예. 주가가 또 하늘을 찌른 적도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별로 대단해 보이지도 않은 그러한 그 화재 사고로 인해 가지고 전 국민들을 아주 큰 혼란에 빠뜨릴 정도로 대비를 안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많은 돈을 벌어 가지고 다 어디에 썼는지 참 의심스럽다. 일단은 그런 점들이 굉장히 많은 국민들한테 그 실망감을 안겨준 그러한 것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런 실망감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이 정부에서도 그렇고 국회에서도 그렇고 이 카카오에 대해서 이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윤석열 대통령도 그 얘기를 했고요. 국회 과방위에서는 조만간에 카카오 관계자들 또 이 네이버 관계자들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해서 집중적으로 좀 따져 물을 것으로 보입니다.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민간 기업에서 운영하는 망이지만 사실상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국가 그 기반 통신망과 다름이 없는 것이고 저는 기업의 자율과 창의를 존중하는 자유시장 경제 사고를 저는 갖고 있습니다만은 만약에 독점이나 좀 심한 그런 과점 상태에서 국가 어떤 기반 인프라와 같은 정도를 이루고 있을 때는 당연히 제도적으로
국가가 필요한 대응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2년 10월 2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감사에 최태원 SK 회장, 김범수 카카오 의장, 이혜진 네이버 GIO 등 증인을 출석을 요구하고 10월 24일 증인신문 범위와 관련하여 위 증인들은 SK CNC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카카오 등 대국민 서비스 장애 관련해 한정하고자 합니다. 위 증인들과 참고인의 철회 및 출석 일시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해 주셨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사태를 보면서 국민의힘이 조금 달라졌다라는 느낌을 좀 받는 것이 뭐냐면 사실 국감장에 기업인들, 기업 총수들 부르는 거는 기본적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은 좀 많이 부정적이셨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번 과방위에 지금 최태원 회장, 김범수 회장 또 이혜진 전부 이런 분들 부르는 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나 봐요. 지금 분위기에서 기업 총수들이라고 해서 국회 청문회장에 못 부르내겠다 할 수 있는 예. 사람은 없는 거죠. 정확하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표현한 게 정확하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의 자유와 창의는 존중하지만 예. 과점적 지위, 이게 지배적 시장 지배적 지위에 있을 경우에는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예. 제3 어떻게 보면 정부나 사회가 개입해야 된다. 정치권이 개입할 수 있다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란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뭐 SK CNC의 사장이 있겠지만 최고 총수들 3명이 나와서 어떤 걸 이야기해야 되느냐. 예. 그래서 최고 의사 결정권자로서 이번 사태에 대해서 어떤 책임감을 느끼는지. 그 돈은 많이 벌었지만 왜 이런 데 대한 아무래도 전산실이 아니라 전기실에서 불이 났다고 하지만 왜 이렇게 됐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책임감을 느끼고 책임을 통감한다. 예.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돈을 투자하겠다. 내지는 이런 최고 의사 결정권자로서의 각오를 밝히는 대목은 국회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에요. 미국도 예. 예를 들어서 옛날에 뭐 모건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다 국회 나와서 그런 뭐 청문회죠. 청문회 와서 다 증언했고 하던 전례가 있기 때문에 저는 국회에 나와서 굉장히 좀 따져야 된다. 의원들은 예. 국민의 입장에서 어떻게 된 거냐 도대체. 실무는 잘 모를지언정 실무는 뭐 그 예를 들어 회장들이 뭘 예. 알겠어요. 나와지만 최고 의상 결정권자로서의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받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 이번 주말에 있었던 카카오 먹통 사태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카카오를 떠나서 대체할 수 있는 SNS 메신저로 많이 갔습니다. 뭐 텔레그램도 있고 뭐 라인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옮겨가고 탈퇴 행렬도 이어지고 있고 오늘 주가는 이 카카오 관련 그룹주들은 개장 10분 만에 시총이 3조 5천억 원이 증발이 될 정도로 주가도 폭락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최종 종가는 5% 하락선에서 멈추긴 했습니다만. 자, 국회 주호영 즉 원내대표 박홍근 원내대표 역시 이번 문제를 간단하게 넘어갈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데이터 센터를 국가재난관리시설로 지정하는 내용의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이 해당 회사들이 과도한 이중규제라는 항의 때문에 21대에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폐기된 바가 있습니다. 이제라도 국회가 나서서 관련법을 정비해서 만전을 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야가 독과점 방지와 실효성 있는 안전책을 위해서 합의해서 좋은 안을 조속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10년 전 사고 때 돈 벌어서 초절전 데이터 센터를 분산 가동하겠다던 카카오톡은 지난 2분기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면서도 그에 따른 책임은 생각지 않은 결과입니다.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데이터 서버 비상 시 백업 시스템 구축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더 이상 이런 디지털 플랫폼 재난에 속수무책이 되지 않도록 신속히 입법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사실 미국이나 유럽 같은 선진국들의 경우에는 이런 플랫폼 사업자들이 어느 정도의 독과점 위치에 올라가게 되면은 정부가 나서서 규제를 하거든요. 뭐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제도적인 장치를 둬서 만약에 사태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 방송통신발전기본법 보니까 재단관리 기본계획을 제출하는 게 이제 지상파들 또 이제 우리와 같은 이제 종편 사업자들 뭐 그다음에 뭐
SK텔레콤이라든지 이동통신사 뭐 이 정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전 국민이 이용하는 카카오톡 서비스라든지 네이버는 빠져 있어요. 지금 뭐 주호영 원내대표가 있습니다는 과거에 이것도 같이 늘려냈는데 야 이거 개인정보 다루는데 너무 과도하게 정부가 개입하는 거 아니냐. 그거 말고도 우리 규제 많이 봤는데 또 무슨 규제를 한다는 거. 로비 밀린 것 같아요 국회의원들이. 네. 이게 법이 그 시대의 흐름을 못 따라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공룡이 지구상에서 멸종했듯이 이 예. 산업 생태계가 바뀌면 그 흐름에 맞춰줘야 되는데 사실 지난 20대 국회 때 폐기된 이유를 보니까 이 방통위 등 관련 정부 부처 간의 영역 다툼이라든가 예. 또 이 거대 플랫폼 업자들 간의 반발 그리고 정치권에도 이 시대 흐름이 급변하고 있는데 그걸 못 따라잡다 보니까 무관심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폐기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번 그 카카오 사태가 처음이 있는 일이 아니라 과거에도 또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잃고 외환과를 고쳤어야 되는데 고치지 않은 그런 폐단이 결국은 국민들에게 피해로 다가오고 그 피해가 특히나 중소상인들이라든가 자영업자들이라든가 플랫폼 노동자들이 가장 피해를 보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정말 정치권에서 이번 국감 때 그렇지 않아도 막말 국감이라 뭐 이런 비난을 받고 있는데 이 카카오 문제는 확실하게 좀 해결책을 찾아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가 이견은 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앞서 제일 처음에 이 카카오톡 담당 부사장의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만은 화재가 날 거라고는 미처 생각을 못했다. 데이터 센터에 화재가 날 거라고 생각을 못했다. 데이터 센터도 어느 건물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집에도 불이 날 수도 있고 우리 회사에도 불이 날 수 있고 그 어느 곳에도 화재는 일어나게 마련인데 그리고 모든 재난의 기본은 화재거든요. 화재 대비거든요. 이게 상식적으로 잘 안 와닿아요. 이게 해명이라고 내놓은 것인가 싶을 정도로. 예, 카카오 부사장이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뭐 불가피한 어떤 사태가 일어난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자연재해도 아니잖아요. 예, 화재는 뭐 일상으로 일어나는 거고요. 우리가 이제 조선이 기록의 나라인데 우리 사고를 다 분산해서 보관을 했지 않습니까? 그 옛날은. 지금도 데이터 센터는 다 웬만한 그 이런 것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은 다 분산하고 있거든요. 한 곳이 뭐 망가지면 큰일 나니까. 예, 그리고 이제 이 카카오는 그 비용을 아끼려고 아마 이 뭐 분당인가 여기에 집중했던 모양인데요. 말로는 몇 군데 분산해왔지만 이제 주요 서버가 대부분 거기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못 막은 건데 또 하나는 뭐냐면 SK CNC도 문제가 뭐냐면 전기가 이게 서버에서 불이 난 게 아니라 전기 장치인 배터리에서 났다는데 이 배터리를 가동하는 부분은 그 기존 건물과 분리해야 됩니다. 화재가 항상 배터리는 이게 염려가 되는 곳인데 결국 지하에서 그 불로 인해서 서버까지 나가는 그러니까 여기도 분산을 하지 않은 거죠. 뭔가 방어막을 확실하게 쳐놨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기술적 물리적 기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이제 카카오 자체에서 데이터 자체를 또 분산하는 거기까지 분명히 투자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안 한 것 이런 게 이번에 다 드러났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만약에 우리가 기록의 문제에서 또 하나 더 생각해봐야 될 거는 뭐냐면 이 대통령 기록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 이 보수 정권만 들어갔으면 대통령 기록관을 이렇게 압수수색을 해서 전 정권 공개의 수단을 쓰고 있어요. 근데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기록을 좀 장기적으로 하고 누구나 마음 놓고 맡기면 이게 일정 정도 이 보안을 위해서 그리고 또 후세를 위해서 하는 건데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한 운용의 문제까지도 한번 이번 기회에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한마디 더 하면 이번 이 카카오 사태는 상당히 민생과 관련돼 있고요. 소상공인 이런 분들하고 다 관련돼 있으니까 이번 국회에서는 이 문제를 좀 더 민생 사안으로 보고 국가 기관망 사업이기도 하지만 좀 철저하게 조사해서 이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여기서 전문가 연결을 해서 조금 더 현안을 짚어보겠습니다. 라정주 파이터치 연구원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원장님이 보시기에 이번 사태에서 카카오가 가장 잘못하고 있는 비판받아야 될 점은 뭐라고 보십니까? 먼저 약속한 대로 이 데이터를 이제 분산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러지 못한 점, 그게 바로 이제 독과점에서 나오는 이제 안일함, 그 안일함 때문에 이제 그렇게 발생했다고 봅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안일했기 때문에 대비를 못했다 이런 뜻인가요? 예, 그렇죠.
독점을 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그 확실한 경쟁자가 없기 때문에 예. 이런 만약에 경쟁자가 있었으면 이런 조치를 아주 철저히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태가 발생하면은 그 이용자가 바로 그 확실한 경쟁자로 다 넘어가기 때문에 예. 아마 철저히 대비했을 건데 이런 독점이 이제 안일함을 이제 가져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구조적인 건데 예. 이 독점적 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그 플랫폼뿐만 아니라 이 자회사를 만들어서 다양한 이제 애플리케이션 사업까지 하다 보면은 예. 그 독점력이 플랫폼에서 애플리케이션 사업으로 전이가 됩니다. 예. 그러다 보면은 이제 그 애플리케이션 사업까지 다 이제 독점하다 보면은 이제 이렇게 온라인 플랫폼 이 카카오톡이라는 거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니까 연결되어 있는 다른 모든 서비스가 이제 중지된 것입니다. 대표적인 게 카카오티 아닙니까? 택시 서비스,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카카오 먹통이 되니까 뭐 서로 메시지 주고받는 카톡만 멈춘 게 아니에요. 국가 경제가 다 멈춰버린 듯한 느낌을 줄 정도로 그 서민들의 피해가 굉장히 컸습니다. 자, 아직까지도 완전히 서비스가 다 회복이 되지 못했어요. 완전 복구까지는 얼마나 걸릴까요? 지금 이제 주요 기능들은 다 복귀됐는데 예. 그 복구 장비의 복잡성으로 그 다음 카카오 메일하고 톡 채널의 정상화가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요거는 이제 카카오 측에서 뭐 최선을 다하고 얘기했으니까 이제 곧 정상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 다만 그 피해 보상 관련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정부 윤 대통령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제 국가기관통신망으로 카카오, 네이버 이런 사업자들, 플랫폼 사업자들을 넣겠다고 했는데 뭐 이 방향이 맞는 거죠. 너무 이 과도한 규제로 또 첨단 IT 산업의 생태계가 무너진다. 또 이런 우려가 분명히 반대쪽에서 나올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대국민 4천만이 다 쓰는 서비스는 정부가 좀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렇죠. 특히나 이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는 그 국회에서 그 데이터 센터 규제법도 이제 입법을 하려고 노력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전 국민이 쓰고 있기 때문에 이 부가통신 사업자도 데이터를 분산하고 이중화 장치하고 비상 상황에 대해서 훈련을 정례화하는 그런 이제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좀 입법화하는 것이 좀 타당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사고가 또 없으리란 법이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소방 시설을 더 갖춥니까?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뭐 소방차를 옆에 갖다 놓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본적으로 뭘 어떻게 해야 이런 큰 사고가 안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 구글이라든가 메타, 옛날 페이스북이죠. 이런 이제 글로벌 빅테크들처럼 이 비상 상황에 대비해서 데이터 센터를 이제 분산 운영하는 것이 이제 강제로 시급하고. 예, 그렇죠. 요거는 아까 데이터 센터 규제법을 만들어서 요거는 이제 이 어떤 뭐 운영하고 이런 측면하고는 이제 다른 얘기지 않습니까? 요거는 이제 요거를 통해서 전 국민이 피해를 입으니까 요런 조치를 좀 이렇게 다른 그 글로벌 빅테크처럼 이런 조치가 필요한 것 같고.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볼 때는 지금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바일시티 사업 확장하는 것도 결과적으로는 이런 이제 전 국민한테 피해가 되는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좀 이렇게 통제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좀 나서고 여러 가지 좀 살펴봐야 될 현안이 좀 많이 떠오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 카카오 문제를 통해서 좀 우리가 되짚어봐야 될 부분들이 좀 굉장히 많습니다. 법적인 미비점도 좀 보완을 좀 해야 되고요. 또 카카오톡 사업자들, 그러니까 이익에 눈이 멀어서 또는 탐욕에 눈이 멀어서 여러 가지 이제 재난 상황에 대한 대비를 좀 소홀히 했던 부분, 뭐 돈이 없어서도 아니라고 하니까요.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정부가 나서서 뭔가 규제를 해야 됩니다. 그러라고 정부 있고 그러라고 우리 국민이 정부에 세금 내는 거니까요. 정익진 변호사님, 앞서 이제 잠깐 보상 얘기가 나왔는데 예전에 KT가 아현동에서 화재 사고 났을 때 뭐 상인들 등등 해가지고 KT가 꽤나 보상을 좀 해줬어요. 네네. 이게 무료 서비스긴 한데 저도 뭐 사실은 그 서비스를 못 이용하니까 약간 화가 나더라고요. 뭐 그런 것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직접적으로 택시 운전사라든지 상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건지 뭐 지금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집단소송 얘기도 나오던데 어느 정도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일단은 뭐 민법에 손해배상 관련된 그 규정이 있지만 더 직접적으로는
전기통신사업법이 있습니다. 거기 33조 제가 보니까 예. 불가항력이나 이용자의 그 고의 과실이 아닌 한 전기통신 사업자 카카오죠. 그 이용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언론에서는 유료 회원만 손해배상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던데 그렇지가 않고요. 유료 회원, 무료 회원 불문하고 그런데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보면은 예. 유료 회원에 대해서는 그 손해배상의 그 기준이나 절차나 이런 것들을 안내해줄 그 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그 무료 회원이라고 해가지고 그 손해가 났을 때 예. 이것을 배상해주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는 없고요. 단지 이제 무료 회원 같은 경우에는 내가 손해를 입었는데 그 손해가 얼마다 구체적인 금액을 밝히는 게 그게 필요할 거고 그다음에 그러자면은 뭐 금액이 큰 사람도 있겠지만 뭐 기분 나쁘다 그다음 뭐 이런 좀 뭐 몇십만 원 정도 손해 봤다 화났다. 네 그거 가지고 재판하기는 좀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단체 소송 집단 소송 해볼 만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우리 듭니다. 정 변호사님 한번 소송 대리인 한번 하실 거예요? 뭐 시켜주면 하겠습니다. 누가 시켜요? 피해자들이 모아가지고 피해자들이 모여가지고 이게 영업하는 거 아니죠? 지금? 네네. 예, 예. 어쨌든 피해를 보고 화가 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걸 잘 가려서 그 피해액이 좀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그렇다 망하는 거 아니죠 카카오 그룹? 뭐 그거야 저희가 뭐 굳이 신경 쓸 건 아니지 않나. 걱정할 건 아니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부자 걱정할 거야 뭐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일이 첨단 IT 강국이라 불리는 우리 한국에서 일어났던 게 굉장히 좀 충격적입니다. 어떻게 데이터 센터 서버를 그렇게 여러 군데 분산하지 않고 있었던지 그것도 사실 굉장히 좀 상식 밖의 일이어서 좀 화가 날 정도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가보겠습니다. 네, 오늘 오전에 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감에서는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의 고발 여부를 두고 여야가 충돌을 했습니다. 국회 모욕죄, 위증죄로 검찰에 고발하자 이렇게 민주당이 단독 의결을 통해서 결정을 했는데 좀 고성도 오갔고요. 좀 논쟁이 있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김문수 증인에 대한 국회 모욕죄 및 위증죄에 대한 의결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과 국정감사를 진행하는 국회에 대한 명백한 모욕입니다. 그날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 국회의 권위를 전체적으로 훼손했다고 라는데 이 명시적으로 우리가 규정하기가 힘들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문제의 발언에 대해서 김문수 위원장이 정중하게 그날 4번에 걸쳐서 모욕감을 느낄 수 있다고 사과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문수 위원장의 고발건은 이건 얼렁뚱땅 넘어갈 일이 결코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또다시 김문수 위원장이 국회 그리고 국민 모독하고 능멸하고 농락하고 도를 넘어서 국회와 국민 무시하는 거를 보고도 이거를 또 네 편 내 편 갈라서 정쟁화해서 물타기 한다 그런다면 난 이건 국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그럽니다. 김문수 경산호 위원장이 언제 국회를 갖다가 모욕했습니까?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물어서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양심 자유에서 자기가 거기에 대한 표현하는 겁니다. 국회 모욕죄와 위증죄를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 문재인 전 대통령 또 윤건영 의원에 대해서 자신의 소신을 지킨 것이기 때문에 적용할 수 없다. 아니다. 국회를 모독했고 뭔가 그 당사자들에게 굉장한 심한 모멸감을 줬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 변호사님. 네네. 민주당이 제기했던 국회 모욕죄는 알겠고 위증죄는 뭐죠? 글쎄요. 위증을 했죠? 김문수 위원장이? 저도 기억이 안 나네요. 뭐 일단은 그 김문수 위원장이 국회 출석해가지고 선서하고 증인이었으니까 그러니까 허위 사실을 이야기했어야 되는데 글쎄 이제 사실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개인적인 판단이 아무리 민주당한테 좀 듣기 싫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윤건영 의원이나 이제 그런 국회의원들이 듣기 싫었다고 하더라도 그 판단을 가지고 그 위증이라고 하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회 모욕죄도 이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국회 증언 감정법에 나와 있는데 증인이 위원회에 출석해서 증언을 하는데 모욕적인 언행으로 국회의 권위를 훼손했을 때 처벌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그 국회에 나와가지고 어떤 국회의원 개개인에 대해서
그 모욕을 하는 경우가 아니고 그러한 말로 인해 가지고 국회 권위가 훼손됐어야 하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이 국회 모욕죄 관련해 가지고는 그 문제가 됐던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판례도 예. 하나도 없었고 그래서 이제 고발이 됐다고 하니까 검찰이 과연 기소를 할 건지 그다음에 기소를 했다라고 했을 때 법원에서 유죄가 나올지 어떤 판단이 나올지 조금 법적으로는 흥미로운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민주당의 일부 인사들이 김일성주의자들이 있고 종북자들이 있다. 민주당 내에 김일성주의자랑 종북주의자가 있다. 그리고 사과를 했다라고 했지만 사과가 번복이 됐다. 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위증, 뭐 내지는 이제 거짓말을 한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가 모욕 이런 얘기로 가는 것입니다. 국회 모욕죄, 위증죄로 처벌할 만해요? 김문수 위원장님은? 글쎄 그 감정이 예. 그 국민의힘에서 느끼는 감정과 민주당에서 느끼는 감정 또 국민이 느끼는 감정 이게 좀 다른 것 같아요. 사실은 지금이 4차 산업혁명이고 그야말로 디지털 혁명 시대에 예. 이렇게 철진한 색깔 공세, 색깔론 공세, 메카시즘, 망령 예. 이런 걸로 하시는 거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겠어요. 특히나 경사노위 같은 경우는 예. 그 조직이 탄생하게 된 배경이 있거든요. 예. 1998년 김대중 대통령 때 노사정위원회라는 거를 출범을 시켰습니다. 예. 그 이유는 노동자 단체, 사용자 단체,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서 모든 노동 현안들을 갈등을 조정하고 협의해서 경제 위기라든가 고용 안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루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갈등을 조정해야 될 우리 김문수 위원장님께서 경산호 위원장님께서 갈등을 도리어 조장하면서 갈등의 끝판왕처럼 지금 등극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사과를 4번이나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 다음 날 제가 정확하게 들었거든요. 그 다음날 모 방송에 나오셔서 오히려 내가 뭘 잘못했느냐. 그래서 진행자도 굉장히 당황해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이거는 국회 모욕뿐만이 아니라 국민 저는 모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을 국민이 뽑아줬습니다. 그러면 국민은 김정일 주의자를 뽑은 겁니까? 다시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우리 신성범 의원께서는 우리 MBN 뉴스와이드에 출연하시는 고정 출연자로서 합리적 보수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맞죠? 모르겠습니다. 물어보겠습니다. 민주당 내 공산주의자, 김일성주의자가 있습니까? 모르죠. 그 내심의 모르죠. 문제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 또 묻고 싶어요. 문재인 전 대통령은 공산주의자입니까?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윤건영 의원은 사상범입니까? 공산주의자입니까? 모르죠. 아니 그러니까 왜 자, 하여튼 이제 얘기 시작하십시오. 이제 충분히 저는 그러니까 이 허위와 위정과 이 고발한 거 국회 모욕 이것은 민주당이 뭐 할 수 없으니까 할 게 없으니까 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어요. 여기서 처벌받을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자 고발했다 칩시다. 서울중앙지검이나 서울남부지검에서 김문수 전 지사를 수사할 텐데 제가 검사장이라 그래도 도대체 이걸 왜 우리한테 가져오는 거야? 화를 낼 만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게 허위 사실인지 아닌지는 조사를 해봐야 되는데 내심을 어떻게 읽느냐고. 사실 공산주의자인지 김일성주의자인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다음에 객관적. 그럼 이거는 평가와 의견이잖아요. 나는 저 사람이 공산주의자라고 생각해요. 난 저 사람이 김일성주의자 같아요라는 데인데 지난번에 고영주 변호사로 그분도 문재인 대통령이 공산주의를 했다가 대부분에서는 그게 무죄 취지로 파기한 상태예요. 왜? 평가와 의견이기 때문에 그 대목을 생각하면 가벌성은 처벌 가능성은 제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는 이제 이 김문수 지사의 입을 막으려고 하는 건데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야당에서도 김문수 위원장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공개하기보다는 말씀하신 대로 경사노위 위원장으로서 이런 소리 할 수 있는가 사회나 정치를 보는 시각이 왜 이리 좁냐 내지는 편향돼 있냐 이런 분이 어떻게 해서 노사정을 다른 의견을 조율하고 뭔가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겠느냐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는데 적임자냐라고 공격하는 게 훨씬 나을 겁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공산주의자냐라고 물었는데 우리 신상범 의원께서는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니 그러니까 공산주의자 어떻게 알겠는데 하지만 제가 보면 공산주의자가 그렇게 많은 사람의 지지를 받아서 대통령 당선되었다는 제 상식으로서 이야기 힘들고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니라고 생각한다. 어떤 증거도 저는 문재인 전 없는데. 대통령이 공산주의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오늘 SNS에 문 전 대통령을 김일성주의자라고 생각하는 게 김문수 위원장뿐이겠느냐.
많은 사람들이 아니, 그렇게 아니. 생각한다. 이제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 의원님과는 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윤건영 의원, 조경태 의원 얘기를 좀 들어보고요. 뭐 또 하시면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네네네. 상식적이라면 이런 경우에 대통령이나 총리가 나서서 정리를 하는 게 우선이죠. 근데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 김문수 위원장밖에 없겠냐고 오히려 오보를 했어요. 웃기는 꼴인데요. 대통령 또한 마찬가지로 김문수 위원장의 막말에 사실상 힘을 실어주고 있고 그럼 여당 대표도 찬동하는 발언을 하고 있죠. 총체적으로 무책임의 극치라고 생각하고. 김일성주의자에 대한 표현은 그거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나는 김일성주의자가 아니다라고 표현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것은 표현의 자유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사자께서 그러면은 나는 친북주의자가 아니다 하고 뭐 문재인 전 대통령이 본인이 스스로가 그 뜻을 밝히시면 그런 오해는 없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뭐 짧게 드리고 우리 저 두 분 얘기도 또 들어야 되니까 그 이제 다르게 생각해요. 정진석 비대위원장이랑 우리 신 의원님은 좀 생각이 다른 것 뜻 보여요? 아니 이제 정진석 위원장 이런 취지죠. 우리 국민 중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김일성을 추종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김문수 위원장하고 말고도 많지 않느냐. 우리 보수 진영 일부에서 그런 시각을 가진 사람이 있으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건데 저는 정진석 비대위원장도 설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가? 그건 제가 알 수 없고 그 관심 바뀌고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때 왜 이야기 나왔습니까? 신영복 씨를 존경하면 바로 김일성주의자라는 저 발언 때문인데 김문수 위원장이 한국의 이른바 좌익 운동의 계보와 사람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는 분은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는 1968년도에 통일혁명 사건이 나고 20년간 복역하고 1988년에 뭐라 그럴까 전향서를 쓰고 나온 거 아닙니까? 신영복 씨가. 그렇다면 제가 보기에는 전향서의 내용이 뭐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다만 뭐 감옥에서 일찍 나오려고 가짜로 쓴지는 모르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향서를 썼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행위적 요소예요. 그러면 김일성주의자를 그 뭐 신영복 씨가 버렸는지 아니면 내면과는 상관없이 버린 걸로 보는 게 맞다. 그런데 그 신영복 씨를 존경한다고 해서 당시에 그냥 책 한 권 써가지고 그래서 사상 장기수에 대한 연민의 연민 호기심 이런 것 때문에 베스트셀러가 됐잖아요. 거기에 예를 들어서 뭐 문재인 변호사가 예를 들어서 그걸 했다. 감화를 받아서 아주 좋은 인상을 갖고 있어서 존경한다 했다고 해서 그걸 바로 김일성주의자다. 문재인 대통령 이렇게 보기에는 저는 무리가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정진석 위원장은 좀 발언 수위가 요즘에 계속 이제 좀 세지는 것 같습니다. 이른바 이제 역사관 논란이 좀 있었죠. 그리고 지금 이 김문수 위원장을 두둔하면서 뭐 김문수 위원장만 그렇게 생각하겠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뉘앙스의 얘기를 했는데 집권 여당이 지금 사실상 당대표나 마찬가지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이런 인식 태도에 대해서 민주당은 굉장히 지금 막 부글부글 하던데. 그렇습니다. 정진석 위원장이 이런 생각을 하는 거는 국민의힘 전체에 도움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약간 개인적 욕심이 있는 거 아니냐. 즉 이 비대위를 잘 이끌어서 또 뭐 내년 좀 뭐 상당한 시간이 지나서 당대에 나갈 생각이 아닌가 이런 데 의심을 살 수 있는 요소로 좀 자기 지지 세력에 대해서 좀 강한 발언을 하는 것 같은데요. 김문수 위원장이 본인이 뭐 과거에 운동권이다라는 이유로 이제 신영복 선생님 이야기하는데 신영복 선생님 사건 68년입니다. 그때는 김일성주의라는 것도 없었어요. 김일성주의가 언제 등장하냐면 71년 소위 남북 대화가 시작되면서 이 남한에는 유신 헌법이 들어서고 북한에는 김일성 헌법이 들었을 때 이제 김일성주의라는 게 정립이 되는데 그때 그 이야기에 신영복 선생님을 그걸 연결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너무 무리한 이야기입니다. 그 사실만 가지고도 무리하고요. 그 뒤에 뭐 책을 한 권 쓴 게 아니라 신영복 선생님이 책이 한 7, 8권 정도 되는데 전부 다 웬만한 건 다 베스트셀러였고요. 감옥으로부터의 사색 읽으셨죠? 그렇습니다. 그렇기도 하고 읽으셨나요? 또 중앙일보에 이렇게 연재도 되고요. 더불어숲이라고 해서 연재도 됐고 저 개인적으로는 제 명함에 서체, 제 이름 서체가 신영복 선생님 서체로 되어 있습니다. 공산주의자세요? 김일성주의자입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이게 국민들이 이해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김문수 위원장 문제는 민주당이 이렇게 이제 고발을 했지만 사실은 대통령이 임명권자로서 경질해야 될 상황이고 경질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을 민주당이 좀 법률적으로 강하게 좀 항의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카카오
톡톡 이 먹통 사태로 또 지금 밀려들어오고 있는 세계 경제 침체 속에서 우리 경제도 굉장히 지금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이 해묵은 사상 얘기로 이게 국회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자, 지지율 얘기를 좀 갖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평가 지지율이 리얼미터에서 나왔는데 긍정 비율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요. 소폭이나마. 그렇죠? 그리고 부정 지지율은 조금 소폭이나마 좀 떨어집니다. 근데 생각만큼 팍 올라가거나 생각만큼 팍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조금씩 이제 점진적으로 좀 올라가서 저점을 지난 건가? 24%가 늘 저점이었나? 뭐 그런 얘기도 좀 나옵니다. 잘하고 계신 건가요? 더 급등해야 되는 건가요? 아무래도 저 부분은 결국은 북한이 저렇게 하루가 멀다 하고 네. 미사일 실험을 하는 저 환경, 대북 안보 이슈가 가장 크다고 봐야죠. 예. 대통령한테 힘을 실어줘야 된다. 나름 이게 너무 심하네. 이런 게 깔리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부분이 가장 컸다고 봐요. 물론 그러면 더 빨리 팍 올라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 대목을 예. 저 청와대나 저 대통령실이나 대통령께서 좋아하실 근거는 전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좀 말씀하신 대로 빠르게 올라가거나 해야 되는데 이게 좀 너무 느린 측면이 있다. 예. 지금은 어떻게 보면 정체 상태다. 그대로 쭉 가고 있다. 옛날 여론조사 그대로. 그래서 즐거워할 이유도 또 낙담할 이유도 없다고 봐요. 예. 원래 이제 나라 밖에서 뭔가 현안이 생기거나 위기가 생기면 이제 우리 내부적으로는 똘똘 뭉치는 그런 경향도 있고 대통령에 대해도 힘을 많이 실어주는 경향인데 그런 점에서는 조금 아쉬운 오름폭이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알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행보도 연일 좀 화제가 되고 있는데 이게 실시간으로 공개가 되는 게 아니라 갑자기 뭐 한두 달 전에 있었던 일이 등장을 하고 막 이럽니다. 지난 12일 고 정인이 묘소 2주기에 맞춰서 갔던 것들이 있었죠. 그게 그제 공개가 됐어요. 그렇죠? 그리고 지난 8월 달에 안나의 집이라고 약간 이제 가출 청소년들이라든지 또 이런 이제 불우 청소년들을 돕는 그런 봉사단체인데 여기 가서 무료 봉사 활동을 좀 했습니다. 근데 이게 좀 늦게 알려졌어요. 대통령실은 이제 평소에도 김건희 여사가 조용하게 이제 저런 행보를 사회 약자층들을 위한 행보를 한다고 합니다. 저 대목은 박수 쳐줄 만하지 않아요? 네. 딱히 뭐 봉사 활동한 거를 뭐 깎아내리거나 그럴 수는 없고요. 그래서도 안 되고요. 다만 영부인으로서 그동안 그 역할을 제대로 찾아가지를 못했다. 그리고 이렇게 뒤늦게 나온 이유는 그동안 언론 플레이를 지금 SNS가 너무 발달해서 다 찾아내잖아요. 근데 예전에 언론 플레이를 대통령실에서는 안 했지만 누군가 이렇게 마치 요청해서 나온 것처럼 하다 보니까 비난이 좀 쏟아졌잖아요. 그래서 이번 나온 것도 굉장히 조심스럽고 부담스럽다 보니까 이렇게 나온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나오는 게 좀 안타까운 거예요. 오히려 영부인의 역할이라는 게 우리 사회에 그늘지고 사회적 약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게 어떤 정치라는 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큰 역할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조명이 안 돼서 역할을 못 찾아가는 거에 대해서 좀 안타깝다. 그래서 차라리 봉사활동을 하더라도 좀 당당하게 뭔가 영부인의 역할로서 자리매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게 오히려 더 낫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봉사활동을 좀 공개적으로 하라 이런 뜻인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신부님이 알린다든가 뭐 무슨 지지자가 나중에 뭐 어떻게 행사를 알린다든가 이건 좀 어정쩡하고 어색하잖아요. 할 거면 제대로 이제 또 뭐 홍보할 거면 또 제대로 이미 이제 홍보하고. 보도된 거 보면 네티즌들이 다 알아요. 사진의 구도라든가 복장이라든가 각도라든가 이런 걸 너무 잘 아는데 왜 그렇게 해야 되냐는 거죠. 대한민국의 영부인으로서 그 역할을 정확하게 퍼스트 레이디로서 역할을 해줬어야 되고 과거의 영부인들이 그렇게 역할을 잘 했습니다. 네. 교수님 말씀도 맞는 측면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아주 거칠게 이야기하면 어느 장단에 춤을 추라는 거냐. 예를 들어서 대통령실이나 영부인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소리. 공개적으로 하면 공개적으로 한다고 사진 기자를 대동해서 한다고 하고 비공개적으로 하니까 또 왜 이렇게 당당하지 못하냐 이런 반론도 있다. 제가 보기에 쭉 보면 이 대목은 성남에 있는 무료 급식소에 이탈리아인 신부께서 공개를 한 거고 돌아보면 좀 와서 한다고 해서 자 하라고 그랬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양반이 김건희 씨더라 뭐 이런 취지잖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다들 갖고 있는 질문이
진정성이 있는 거냐? 진정성을 입증받기 위해서는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켜봐야 될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를 들어서 매주 무슨 목요일 날 정해서 한다든지 금요일 정해서 저는 조용한 데서 봉사활동 할 테니까 언론에서 따라오지는 마세요. 다만 저는 합니다라고 공개적으로 해놓고 나중에 예를 들어서 뭐 제3자를 통해서 공개된다든지 이런 형식으로 지속적으로 하는 것 방법밖에 없다고 봐요. 근데 다만 제가 가장 우려되는 것은 영부인이 무엇을 하든 뭐랄까 이렇게 좀 선입견과 이런 것 때문에 아예 비판적으로 보기 시작하니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김건희 여사도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자기가 나는 어떻게 하란 말이야 이런 소리가 나옴직하지 않겠어요. 좋은 일을 해도 자꾸 색안경 끼고 그러니까 보니까. 저는 그런 안타까움은 있어요. 좋은 일 하고 잘하는 일 할 때는 박수치고 그러니까. 또 뭐 좀 잘못하는 게 있으면 그때는 비판하고 이제 이런 문화가 좀 돼야 된다. 알겠습니다. 정당 지지율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민주당 지지율은 떨어졌고요. 국민의힘 지지율은 올랐습니다. 왜 그랬을까? 김용민 의원을 비롯해서 안민석 의원까지 나서서 윤 대통령 탄핵 얘기를 꺼낸 게 역풍으로 작용한 것인가? 아니면 또 다른 이재명 대표의 수사 문제가 뭐 논란이 된 건가? 뭐 여러 가지 이제 해석이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왜 지난 한 주 동안 국민의힘 지지율은 올랐는데 민주당은 떨어졌다고 보세요? 예, 일단 리얼미터 지지율이 이제 지난 지지율이 49%까지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민주당 탄생 이후에 최고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 점이 있어서 약간 이제 기술적 하강이 있었다는 측면도 좀 있는 것 같고요. 말씀드린 대로 약간 이제 진영 결집이 좀 있어서 특히 안보 외교 안보 사안이 생겼기 때문에 이제 그런 사안도 있고 지적하신 문제 김용민 의원의 이런 발언도 언론을 통해서 이제 공개가 되고 확산됐고요. 이재명 대표의 이제 주식 문제도 상당히 뭐 이런 국민들에게 좀 안 좋은 느낌으로 다가갔을 겁니다. 문제는 이제 이재명 지사의 그런 주식 문제도 사실상 이 정치인이 주식하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대부분 이제 부정적으로 보지만 일반인들은 누구나 한국 경제의 주요한 참여자로서의 주식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근데 문제는 그거에 대해서 이게 방산주다 그러지만 현대중공업이나 대우조선을 방산으로 묶기에는 이미 그 규모가 엄청 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됐고요. 그리고 또 이 국회의원이 되고 난 이후에 이것을 이제 백지신탁위원회에 의뢰를 해서 이게 이해 충돌이 있는지 이걸 검토하고 있는 단계였는데 이걸 언론에 이제 알린 거죠.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표는 15%의 손해를 보면서 적각 매매를 했습니다. 근데 왜 하신 거예요? 왜? 돈 벌려고 주식 벌려고 돈 벌려고 하신 거예요? 일단은 뭐 바쁘셨을 텐데 8월이면 엄청. 그러니까 이제 투자를 그냥 이재명 대통령 후보 시절에 밝혔는데 상당히 오래전부터 이제 주식에 한국 경제에 관심 많고 주식에 투자해서 돈을 꽤 벌기도 주식 했고 투자를 이제 상시적으로 해오셨다고. 상시했다고 하고 상당히 그 분야에 그러니까 상당히 전문적 지식을 가진 게 확인됐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차원이지 이게 뭐 그냥 사적 이익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몰아가는 거는 조금 과도한 공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과도한 공격까지는 아니겠지만 비판은 내부에서도 나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 저희 이제 뉴스와이드 자주 나오시는 전재수 의원이 그런 얘기를 오늘 꺼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제 대선 끝나고 보궐선거 전에 2억 원대 방산 주식을 샀고 보유한 상태에서 상임위를 국방위로 지원한 부분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좀 실망스럽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졌잖아요. 네네. 물론 주식 거래 할 수 있죠. 그러나 지지자들을 생각하고 또 일국의 대선 후보 또 민주당 대선 후보였는데 그걸 생각을 한다면 극히 개인적 이익, 개인적 사익에 해당하는 주식 거래는 상당히 엄청 대한민국 전체 공익을 내걸고서 했던 분 또 지지했던 사람들에게 좀 실망스러운 측면이 분명히 있다. 저도 현실 정치를 했던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3월 달에 대통령 선거에서 졌다. 그리고 6월 달에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갔다. 그 사이에 주식을 산다. 주식 투자를 생각하셨다. 이건 범인으로서 생각하기 힘든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대통령 선거에 지금 얼마나 마음도 아프고 스트레스 많이 받고 뭔가 할 텐데 주식에 눈이 갔다는 것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제 상식으로는 좀 의아한 대목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뭐
무슨 뭐라고 표현하시든 간에 왜 그랬을까라는 대목에 대해서 언젠가 한번 이재명 대표께서 한번 설명해 주면 좋겠다. 나는 원래 주식을 했던 사람에서 그랬다는 얘기인데 상당히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좀 해석하기 힘든 부분이 좀 있어요. 제가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이. 알겠습니다. 양쪽의 지도부의 여러 가지 발언이라든지 행동이 계속해서 이제 양당의 지지율에 좀 부정적 요인 또 긍정적 요인으로 좀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지율이 좀 올랐는데 이건 이제 대북 이슈 때문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북한의 무력 도발. 그런데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이 말은 또 다음 주에 어떻게 반영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김정은이 만에 하나 한반도에서 전술핵을 사용했을 때 괌과 오키나와에 대한 북한의 핵 공격을 무릅쓰고 과연 미국이 핵무기로 북한에 반격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대비책은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무력 도발을 감행할 경우 곧바로 김정은 정권이 붕괴로 이어질 것을 힘으로 보여주어야만 합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북한의 판문점 무력 도끼 만행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미친 개에는 몽둥이가 약이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말을 이제 인용하긴 했습니다만은 이게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과 관련해서 국민의힘 내부 이슈 잠깐 한두 개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정 변호사님. 네네. 지금 이준석 전 대표가 지난번 가처분 신청에 패한 이후에 항고를 하려고 했더니 안 했어요, 그렇죠? 네네. 포기를 했어요. 그 왜 포기한 건가? 몰라 해봐도 또 질 게 뻔해서 아니면은 이제 본인의 지금 이제 무고죄가 검찰로 넘어갔으니까 거기에 집중하기 위해서 또 아니면 유승민 전 의원에 대한 지지를 쪽으로 이제 뭔가 힘을 모으기 위해서 왜 포기한 거죠? 저는 1번하고 2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이길 수가 없는 게임이에요. 왜냐하면 그래가지고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지난번 1차 가처분 인용이 됐을 때 그때 이제 이준석 전 대표가 대표직을 사퇴하면서 물러난다든지 그랬으면 명분도 살리고 실익도 있었을 것 같은데 지금과 같이 이제 당원까지 바꾼 상황에서는 도저히 제가 봐도 그 지난번 황정수 부장판사 똑같은 분인데 다른 결론 내렸잖아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제 이준석 전 대표의 정치적 생명은 검찰의 손에 달렸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 윤리위 규정을 갖다 보면 성매매 등 파렴치한 범죄로 기소가 된 사람은 실질적으로 공천을 주지 못하도록 돼 있어요. 22조 1항에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무고죄이긴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성매매가 전제된 그 무고죄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제 그 국민의힘에서 그 과연 그 다음번 총선에서 공천을 줄 수 있을 것인가. 왜냐하면 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계속 그 못 준다라는 이야기가 되니까 이게 1심, 2심 대법원까지 갔을 때 과연 내후년 총선 때까지 나올 수가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이제 송치가 됐지만 검찰이 혹시나 만에 하나 이제 불기소할 수도 있겠지만 그 경우 빼놓고는 이준석 전 대표의 국민의힘에서의 정치적 생명은 저는 끝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준석 전 대표의 정치적 생명, 국민의힘 내에서의 정치적 생명이 끝났다. 그래서 그럴까요? 정진석 위원장이 전국 당협위원장들부터 시작해서 다 재정비에 막 속속 들어가면서 친윤계로 다 물갈이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 나오고 윤상현 의원은 그걸 왜 당협위원장이 하냐? 새 당대표가 뽑히면 그 사람이 해야지.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황교안 전 대표는 또 다시 당대표에 도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뭐 이렇게 복잡하긴 한데 다른 사안은 제가 빼놓고 황교안 전 대표 전 총리의 당대표 도전은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당선 가능성이 있어요? 당대표? 없죠. 왜 나오시는 거예요? 모르겠는데 그럼 본인한테 물어봐야 되는 문제. 방금 모르니까 제가 우리 정 변호사는 이제 이준석 전 대표의 정치적 생명이 국민의힘 안에서는 끝났다고 그러는데 저도 많은 게 보고서 저 사람 끝났다, 저 사람 끝났어, 정치적으로 완전히 이제 다이다, 끝났다 하는 사람 또 살아온 사람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민심이라는 것도 변하고 정치 지형도 변한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우리 국민의힘을 보실 때 조심해야 될 때 보셨죠? 전당대회를 언제 하느냐? 제가 보기에는 1, 2월도 넘어가요. 3, 4월까지 간다니까. 왜? 정진석 현재 비대위원장이 완전하게 당대표처럼 권한을 행사하시고 계시고 하려고 하고 있어요. 저는 이게 관절될 걸로 보기 때문에 좀 늦어진다. 3, 4월로 가면은
누구한테 유리하고 불리할까? 1년 후에 총선을 개장한 그런 당원들의 마음, 예. 수도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또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 정부의 지지율과 연동된 문제예요. 그래서 그 지점을 좀 잘 봐야 된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예. 황교안 전 대표 당선 가능성을 물었는데 이준석 대표 얘기만 하시네요. 이제 황교안 전 대표는 관심이 없는 건가요? 아니 뭐 개인적인 그보다도 이게 부정선거로 말씀을 하시고 계셨잖아요. 지금도 예. 아마 오늘도 부정선거 이야기를 맞아요. 지난 총선 자체가 부정선거였다고 하시니 여기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판결로 끝난 마당에 무엇을 근거로 해서 하실 것인지 이게 당원들의 마음은 일부는 언다 할지라도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고개를 갸우뚱거리는 대목이 아니겠냐는 제 개인적 견해를 말씀드립니다. 약간 김문수 위원장님처럼 옛날 시대에 머물러 계신가요? 그러니까 시대는 참 빠르게 변하는데 뭐 그만하죠. 알겠습니다. 제가 너무 곤혹스럽게 했네요. 아니요. 죄송합니다. 예. 다음 민주당 이슈로 가보겠습니다. 네, 이 쌍방울 관련된 검찰의 이 수사 속도가 좀 빠릅니다. 지금 이제 아태엽의 20억 또 쌍방울의 8억의 부정 청탁이 있었다라고 하는 주장도 좀 나오고 있고요. 지금 이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가?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막 뒤섞여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나온 얘기 중에 가장 좀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이 갔던 얘기는 이 쌍방울 그룹의 이 직원들이 뭐 갖은 수법을 통해 가지고 달러를 중국으로 빼돌렸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돈이 북한 또는 이재명 대표하고 연관돼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약간 그런 추론까지 이제 막 떠돌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않을 경우에는 또 한번 여러 가지 이제 혼란이 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요, 이 얘기를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2018년 11월에 아태평화 교류협회라는 데랑 공동 주최해서 국제대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이 행사에 쌍방울에서 아태평화 교류협회를 통해서 8억 원의 예산을 우회 지원을 한 게 있고, 그리고 우리 경기도에서 이 행사 이후에 아태평화교류협회 측에 약 20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을 했습니다. 혹시 이것이 어떤 경로로 해서 20억의 지원이 되게 됐는지랑, 또 그리고 쌍방울에서 대북인사 소개를 명목으로 행사 부담을 8억 원을 줬다고 하면 저는 다분히 부정청탁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의원님. 첫 번째는 역시 이 사건 수사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네. 제가 뭐 수사에 영향을 미치는 얘기를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아태평화교류협회에 20억 지원해 주신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그 4가지 사업을 한 것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이 논란이 되고 있는 아태엽이 이제 뭐 대북코인, 이재명 대북코인을 뭐 판매한 적이 있다, 뭐 이런 언론 보도도 좀 나오고 그래서 이게 이제 결국은 이재명 지금 대표까지도 연계되는 거냐 이런 이제 소문이 있습니다. 명확하게 좀 사실관계를 조금 끊어낼 부분은 끊어내고 아닌 부분은 아니라고 하고 또 인정할 거는 좀 인정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냥 허무맹랑한 주장이다 이렇게 그냥 넘어갈 일은 아닌 것 같죠.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사실관계를 제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너무 복잡하죠. 네, 예. 복잡하기도 하고 이게 국회에서 예. 워낙 의혹 제기를 하는데 의혹을 꼬리에 꼬리를 꽂고무식으로 계속 그 떠도는 말들을 예. 의혹 제기를 하면 감사원은 또 청부 감사를 하고 또 검찰은 기획 수사를 하고 그래서 이게 삼각편대를 이루어서 지금 계속 의혹 제기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야당 탄압이다, 보복 수사다, 표적 수사다, 기획 수사다 이런 얘기들이 떠도는 거거든요. 그래서 의혹이 있으면 그야말로 국민적 의혹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수사로 밝혀지면 돼요. 근데 일단 지금 상황은 전혀 이재명 대표 측에서도 아태엽 회장은 단 한 차례 만난 적은 있지만 이재명 코인 내용을 잘 모르겠다라고 입장은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뭐 이거는 그야말로 의혹 제기라서 이거에 대해서 어떤 뭐 사안의 성격이라든가 내용이라든가 전혀 내용을 모르겠어요. 네. 쌍방울에서 직원들이 달러를 중국 선양으로 가져가서 그러니까 몰래 간 거죠. 밀반출해서 거기 선양에서 그 돈이
북한의 이제 남북 경협과 관련된 그런 이제 단체로 넘어가고 그 과정에 이제 과도기적인 단계에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이제 아태협회가 등장을 하고 또 이재명 대표는 아태협회 회장하고 뭐 한번 만난 적은 있다라고 인정하셨으니까요. 뭐 그렇게 얽히고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쌍방울 그룹을 통해 가지고 대북과 관련된 뭔가를 진행했었구나, 뭔가 관여했었구나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나온단 말이에요. 예. 허점이 있어요 여기에? 거기에 이제 누군가가 이렇게 엮고 싶은 의도는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현재 이제 유하영 전 경기 평화부지사가 구속돼 있는 상태에서 구속영장에는 이재명 지사 당시 지사의 뭐 이름이 전혀 나오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그런 상태라고 보면. 현재는 이제 그런 수사 과정에서 누군가 이런 자료를 흘리고 또 알려서 뭔가 이렇게 하지만 명확한 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두고 봐야 될 사안이고 당시 이제 남북 경협이나 또는 이 아태 평화재단 같은 데서 뭔가 사업을 벌였는데 이 사업의 성격이 어떤지 이런 건 찬찬히 이제 그 자료를 봐야 아는 일이지 일방적 뭐 이런 정보의 흐름으로 가서는 판단하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조심스러운데 이제 이게 언론 보도가 좀 구체적이라는데 저는 약간의 좀 의혹이 좀 생겨요. 예를 들어서 보면은 2019년에 쌍방울 임직원 수십 명이 선양의 국제공항으로 출근을 했다. 책과 화장품 케이스에 상당히 달러화를 가지고 출국했다. 왜? 당시에 $10,000 이상은 세관에 신고해야 되는 규정을 하겠다. 임직원들이 공항 내부에서 쌍방울그룹 부회장을 만나서 전달하고는 바로 귀국 비행기를 타고 사실상 바로 들어왔다. 이렇게 되면 수십 명이 자금을 들고 가서 중국 땅에 놓고 왔단 말이에요. 그 돈은 어디 갔느냐? 이어지는 대목을 보면은 북한에 있는 조직, 민경련이라고 민족경제협력위원회, 또 조선 아태위원회, 산하의 민족 이런 흐름을 본다면 뭔가 있는 것 아니냐? 어떻게 되냐? 쌍방울은 그 단체들과의 북한의 히토리를 포함한 광물에 대한 사업권을 약정받았다. 요까지가 언론 보도란 말이에요. 이렇다면 의심은 충분히 되는 거죠. 물론 여기에 이재명 지사 이름은 없어요. 당시 지사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냐면은 이게 잘 되면 남북 경협이 2019년 잘 되면 그 공원, 정치적 공원 다 뭐 누가 받는 거잖아요. 이런 대목이 아니겠느냐. 또 하나는 우리가 아는 북한의 이런 단체들의 민경련인 단체들의 특징상 뭐만 하면 달러 했다는 게 거의 상식적인 부르진사가 2019년도에는 그런 의심은 분명히 드는 거다. 물론 뭐 속단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조금은 저도 이럴 수가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는 의심을 갖고 있어요. 뭐 남북 사업을 경기도 도지사 시절에 남북 사업을 했던 관심이 많았던 이재명 대표에게까지도 관여가 돼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전혀 관여가 없는데 정치적 공세로 검찰이든 이렇게 나오는 건지를 좀 봐야겠습니다. 민주당 관련해서 하나 더 살펴봐야 될 거는 지금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해서 정 감사원장이죠. 이 문재인 대통령의 이른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당시에 3시간 동안 대통령이 안 보였다. 이걸 한번 좀 들여다봐야 된다. 이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국민이 북한군에 의해 사살되고 시신이 불에 태워지는 3시간 동안 대통령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청와대도 국방부도 해경도 구조를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고 이대준 씨의 유족과 국민이 검찰에 요청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3시간 동안 어디에서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국민의 생명과 명예를 북한에 넘겨주고 무엇을 얻고자 한 것인지 반드시 밝혀내십시오. 이 부분을 이제 감사원이 원래 서면 질의로 보냈던 내용일 텐데 아직 답은 없어요. 그렇죠? 3시간 동안 뭐 하셨는지. 뭐 하신지 혹시 우리 임 행정관께서 아시는지. 국방부 정보를 확인하는 그런 차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 마치 세월호 7시간 그거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 그거하고 결부시켜서 굉장히 정치적으로 뭔가 좀 그 상처를 좀 내고 싶어서 그렇게 연결을 하는 것 같은데요. 이 3시간 동안은 그야말로 국방부 정보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저 시간에 대통령이 주무시는 시간은 아니에요. 그렇죠? 저녁 6시에서 9시 사이. 저는 뭐 관저에 제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모르겠는데요. 아니, 뭐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근데 뭐 여기에서 주장하는 거는 마치 그런 문제가 발생했으니 그 영해로 달려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느낌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건 우리 영해도 아니고요. 일단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확인하고
회의를 거기에 따라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인데 그걸 자꾸 그렇게 연결을 하더라고요. 근데 전혀 그 3시간하고 세월호 그거하고는 있을 수도 없고 그렇게 연결시켜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뭐 계속 논란이 되니까요. 내일도 저희가 조금 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국민의힘 입장도 좀 들어보고요. 자, 김용호의 유감 가겠습니다. 예, 오랜만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모습이 공개가 됐는데 조금 과거와는 좀 달라진 모습입니다. 좀 어떻게 왜 웃으세요? 예, 어떻게 노코멘트? 너무 예쁘네요. 너무 예쁘네요. 과거에 보좌관을 지냈기 때문에 네,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우리 김수청 장관. 새롭고 뭐 아주 푸근해 인상도 좋고 뭐 예쁘게 나왔네요. 뭐 한마디 코멘트 하신다면 머리를 왜 저렇게 하셨나요? 제가 보기에는 좀 이전 머리가 더 이뻤는데. 머리를 안 했기 때문에 그냥 잘한 것뿐이에요. 그래요? 워낙 외모에 뭘 안 한 거예요? 워낙 외모에 신경을 안 쓰신 분이라서 제가 과거에 보좌관을 지냈을 때도 보면 어떤 행사장에서 이름표를 차잖아요. 그럼 이름표를 떼고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스타일을 다시 한번 봐야 되는데 그냥 이름표를 달고 막 서울역 가니까 다 인사를 했대. 그래서 나를 많이 알아봐서 기분이 좋았다고 그러는데 의원님 이름표 달고 있어요. 그러니까 추미애라는 이름이 있기 때문에 인사를 한 거고요. 그리고 뭐 그 헤어 롤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뭐 그 상임위원장 하실 때도 그냥 차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가 그냥 내려가지고 그걸 떼주느라고 굉장히 민망해하고 그런 게 있었는데 외모에 신경 안 써서 그렇게 된 거예요. 예.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총장 법무장관 당시에 막 이렇게 했던 모습과는 많이 다른 모습입니다. 자, 두 번째 사진 보겠습니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정감사장에서 휴대전화를 이제 좀 확인하던 중에 이 동성애자 데이팅 앱이 알림이 딱 떠서 이게 좀 화제가 됐는데 본인이 좀 해명했죠. 뭐 이거 더 논란 삼을 건 아니죠. 이거 네네. 어떻게 저런 거를 찾아냈는지 참 네티즌들이 대단하다 일단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김남국 의원이 본인이 상세하게 그렇게 해명을 갖다 했더라고요. 스캔 패싱 관련된 이제 조사를 위해서 뭐 본인 의정 활동을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뭐 했다라고 하니까 그거 뭐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고 그냥 그 해명을 그대로 믿어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이런 말씀하면 또 시청자분은 어떨지 모르는데 설령 뭐 이분이 또 그런 쪽이었다 하더라도 그게 뭐 논란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알겠습니다.